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서 아마 8월 5일 떠올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블랙 먼데이의 그림자가 다시 들이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계속 연달아 급락이 지속됐으면 또 우리가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걱정은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를 두고 그 미묘한 경계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혼조 마감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담아서 앞으로의 전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일단 나스닥과 S&P 500은 파란불이지만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다우가 마감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다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됐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냐 둔화냐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가치주들 특히 다우지수에서는 일부 볼만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6% 하락했고요. ASML이 4%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주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여러분의 기억에서 조금 잊혀졌을 법한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티커 AI를 쓰고 있는 C3.AI라는 종목이 현재 시간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향 어떤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가 4%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트리거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뉴스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만큼 올랐던 건 어제 그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우리는 오른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나마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지금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역시나 이번 주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마 금요일까지 지속될 고민입니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관련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게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7월의 구인 건수 확인을 해본 겁니다. 767만 건이 나왔고요. 3년 반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81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하락했고 예상치보다도 많이 밑도는 그런 성적표가 나온 거죠.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저다라고 얘기를 크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구인 건수는 고용 건수에 선행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둔화는 좀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게 시중에 어떤 거래되는 지표 중에 하나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락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3.76%까지 금리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이틀간의 움직임은 약간은 또다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둔화는 확실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기 얘기할 때 요거 또 빠질 수가 없죠. 유가 오늘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70달러 선을 지켜줬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68달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뭔가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경기 안 좋대 그리고 금리 떨어진대라고 하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방 베팅 그러니까 투기성 자금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할 때쯤이
항상 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나마 경기 쪽에서 긍정적인 자료가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던 거 하나가 걸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10년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정상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서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히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둘 다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역전이 정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떨어지는 거 그 자체로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는 인정해야 된다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둔화와 침체는 정말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소프트 랜딩하고 금방 올라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방향성은 모두가 생각하는 건 아래쪽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볼까요? 이럴 때 또 그림 한번 그려봐야죠. S&P 500 지수의 어떤 지지선들을 체크해본 그런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이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충격, 뭐 공황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지선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4,77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00인데 4,770의 지지선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될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쭉 여기까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빅스 지수에서 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빅스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한 번에 크게 확대가 되면 몇 달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최근까지는 사실 틀린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시장이 V자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이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최근에 월봉상으로 빅스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 빅스 지수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어떤 그 끝을 굳이 지금부터 염두에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뭐 대선까지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방어적인 관점도 당분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들을 그럼 누가 도대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역시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 번째 체크포인트, 결국 또 연준을 향하게 됩니다. 간밤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이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활동의 정체 그리고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도 뭐 위커, 컨슈머 스펜딩, 매니팩처링 전반적으로 뭐 슬로우가 퍼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원래 5개였는데 9개까지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곳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실었고요. 그리고 고용주들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지금 선택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준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게 뭐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건 금리 인하가 정말 머지 않았다. 혹은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게 조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2%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프트 랜딩을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은 진짜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준이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지지한다는 건 시장에 오늘 같은 어떤 좀 안도감을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매파로 평가받는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뭐 인플레이션 2%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조금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매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고민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치가 거의 뭐 5대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5bp 할 것이냐 아니면 50bp B컷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bp B컷 해놓고 시장 분위기 보고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놓고 그 다음부터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25bp 천천히 가는 게 또 조정을 더 길게 만들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핀비즈 테이블 보시면 그래도 어제보단 낫죠. 일단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 커다란 세 개 종목이 빠졌던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빠진 걸 보면 M7 거의 다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AMD 올랐고요. 퀄컴 올랐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키포인트는 브로드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0.87%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저희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가늠자를 좀 제시해 주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일반적으로 쭉 봤을 때도 그린라이트가 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부터 일단 체크해 봐야겠죠. 제가 일부러 차트를 조금 지지선 이런 일평균 이 선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저점이었더라라는 그런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서 간밤에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려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정도면 좀 살만한가라는 분위기도 확실히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 이외에 AMD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흔히 십자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엔비디아, AMD, 반도체주 다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이쯤이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움직임 잘 보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뭐 그렇게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말씀드렸죠. 오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반도체랑 엔비디아만 보다가 다른데 뭐 볼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게 그나마 애플과 테슬라인데 애플은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밀려나는 것 같고요. 오히려 테슬라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도 당분간은 테슬라를 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 꼽자면 이렇게 고민될 때 선택지 방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선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저쪽도 수혜가 되는 양쪽의 사이드의 수혜주가 방산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산 ETF도 최근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래서 급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ETF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 RTX 같은 미국의 방산주들이 일제히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상승 기대 방산 쪽으로 한번 고민되실 때는 고민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흐름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힘든 장이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브리핑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래도 좀 뭐 어제보단 나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다우지수도 상승했고요. 일부 종목들 특히 반도체주 안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보다는 이제 어제가 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랬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공포가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보시다 보면 뭐 PMI 지수, 특히 제조업 PMI 지수가 좀 50 밑으로 한 5개월 연속 이렇게 밑으로 왔다. 이거 갖고 저희가 경기 침체 아래 공포를 보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또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9월 징크스를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8월 초에 리스크가 다시 재현되는 뭐 테일 리스크 느낌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랬죠.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던 게 결국은 오늘 이제 장에서 보시면 이제 고용 지표들이 몇 개 발표가 됐거든요. 고용 지표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좀 둔화되면서 시장이 원래 얘기했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베이지북도 지금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좀 안정화를 좀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8월하고 지금 업종별로 보면 성과는 좀 비슷합니다. 8월 달 보시면 이제 IT라든지 빅테크,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혼주세를 보인 반면에 금리나 수혜주, 그다음에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금융 쪽,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주, 소비재라든지 전력,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이죠. 방산 정유 쪽은 8월달 계속 강세를 이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은 여기는 한 1% 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들은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8월달 장세를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빅스 지수는 어제 한 2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15까지 빠졌어. 예. 이제 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뭐 오늘 새벽에 끝나니까 20.91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매크로 상황들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그다음에 경기 둔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둔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50bp 비컷 가능성은 충분히 좀 높아졌다. 네, 전날까지만 해도 한 30%대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9월 18일 FOMC 회에서 이번에 비컷은 거의 한 4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심리적 안정을 좀 가져다 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듯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취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죠. 다행히도 그 흐름이 나왔던 게 간밤의 흐름이었고요. 많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안 봤던 그런 섹터, 뭐 소비 수혜주 그리고 뭐 또 방산주, 뭐 보험업종 이런 금융업종 이런 쪽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변동성 장세를 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보다도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역시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간밤에 또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뭐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반독점법 조사 소환장이 날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대기업들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밤에 뉴스 쭉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받은 적 없는데라는 뭐 거고 그런 얘기를 얘기도 했더라고요.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이미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건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얘기되는 것은 과연 주가가 어느 선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까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121선 정도 반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분기에 얘기했던 70억
75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적 측면만 봐도 지금 묻고 더블로가 뭐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500억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0조 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자사주 매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젠슨왕 대표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인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120선 특히 이제 100달러 정도가 깨지면 자사주 매입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방은 한 100달러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140달러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갭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목표 주가는 아직도 지금 15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테슬라가 한 100달러,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예. 한 100달러 선 정도쯤에서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그쵸, 우리가 네. 충분히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움직임도 나왔기 때문에 100달러 부근에서는 또 살만하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그럼 테슬라는 왜 오른 거예요? 테슬라는 사실 뭐 딱히 호재라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워낙 조정이 세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 악재가 좀 많았는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8월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8월 달에 대비해서 한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랬죠. 근데 큰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8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30%가 증가를 했고요. 예. 그 중에서 보면 비아디라든지 아니면 뭐 샤오펑 이런 큰 대형 중국 내 업체들은 보통 30% 이상 판매고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한 3%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것도 뭐 호재로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같은 게 한 200달러 선 전후로 아마 저가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 상태에서는 아마 반도체 에 대한 아마 이 조정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 아마 테슬라는 좀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저가 EV, 뭐 M2, M3, 모델 3 이런 것들도 있고요. ESS 산업의 확대도 얘기되고 있고 로보틱스 확대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뭐 지금 펀더멘탈을 이것들이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는 이제 자기의 이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가치를 또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게 참 오랜만에 듣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네요. 테슬라가 하반기에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 외에 혹시 볼만한 종목이 더 있었을까요? 이제 HP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호실적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HP는 이제 2015년도에 HP에서 HP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이게 분사가 됐거든요. 예. HP는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이 프린터기 기존 비즈니스를 계속 하게 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HP 엔터프라이즈는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 이제 AI 산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된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분기 매출이 77억 달러, 그 다음에 EPS가 0.5달러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가이던스를 이제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 정도쯤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한 3% 정도 지금 한 마이너스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HP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보면은 AI 과잉 생산론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도 뭐 델부터 마벨 테크놀로지 다 이미 뭐 엔비디아도 맞아요. 사실 호실적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지금 이 AI 산업이라는 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뭐 과잉 생산론을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질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브로드컴도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 아마 AI 쪽에서 어떤 과잉 생산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제가 좀 뭐 반박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I가 뭐 끝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최근에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만약에 침체까지 가게 된다면 뭐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AI의 성장세가 지금처럼 가파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매크로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네.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 어제 오늘 발표됐던 그런 시장의 중심 내용도 경기 우려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간단히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뭐 경기 침체를 보기에는 사실 지금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경기 둔화 정도만 돼도 사실은 AI의 어떤 과잉 생산을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게 지금 AI 과잉 생산도 캐펙스 투자거든요. 그렇죠.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사실 인프라는 아직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얘기하는 것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속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속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 파이는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잉 생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파이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파이가 작아지진 않는다. 파이만 커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충분히 이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뭐 공포도 사실은 8월 달과 똑같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오늘 이제 8월 구인구직 보고서 졸트스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일단 예상치만큼은 이렇게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됐는데 고용 시장도 어떻게 보면 둔화되는 게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8월 고용보고서 금요일 날 나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시간당 평균 임금,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도 지금 금요일 날 대기 중인데 여기도 사실 지난달하고는 좀 그렇게 크게 뭐랄까 우리가 생각할 게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베이지북도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12개 관할 구역 중에서 9개 관할 구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침체는 아니죠. 둔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5개 지역을 내는데 9개 지역으로 좀 늘어났어요. 하지만 3개 지역에서는 약간의 경제 성장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지금 경기 둔화 쪽으로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주에 이제 CPI, PPI 지표도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 주 계속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아마 시장의 8달과 마찬가지로 다시 제조업 PMI 지수 하나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상황으로 가면서 결국은 AI 과잉 생산론도 계속 기업 실적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는 2분기 GDP 잠정치가 3.0%까지 지금 상향 조정됐거든요. 예. 이 정도면 골디락스가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나.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근데 고민이 좀 되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에 비해서 네. 경기에 대한 우려도 뭐 충분히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AI 뭐 과잉 생산론, 과잉 생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관련된 주가들이 너무 좀 달려온 건 네,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이완수 대표님 생각하시는 분 이런 생각들이 막 혼재되면서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좀 씻어주려면 결국 연준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B컷 네, 그렇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기대는 굳이 50bp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거보다는 일단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예. 가장 큰 게 사실은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갭이 너무 큽니다. 이게 한 거의 300bp 이상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 벌어진 것은 사실 시장이 이제 불균형, 비정상적이거든요. 거의 100bp 정도가 이렇게 갭이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지금 큰 거죠. 두 번째는 뭐 유럽 중앙은행, 특히 이제 뭐 캐나다 중앙은행, 주요 은행들이 이미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대선 기간 동안에 소비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제 9월 회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이미 이제 6월달 점도표에서는 3.125%이기 때문에 두 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 전망 자료도 또 동시에 나오거든요. 과연 경제 성장률을 어느까지 보면서 시장을 경기 둔화로 볼 건지 요것까지 이제 한번 수정돼서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50bp 비컷 와도 이제 사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bp 비컷도 하고 아니면 25bp를 내리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앞으로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사실이 명확히 나와져야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이 300bp 갭을 줄여주면서 가야 되는 게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다면은 더 시장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50bp 비컷 주사 한 방으로 딱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번쩍 정신 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체력을 계속 잡아주려면은 꾸준하게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진통제를 맞는 처방보다는 앞으로 계속 좀 치료가 이어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관점. 굳이 뭐 우리가 비컷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연준의 경기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한번 브리핑 뉴욕 그리고 프리미엄 미국 주식을 통해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그날이 아직 2주나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FOMC가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네, 맞아요. 2주나 남았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뭘 좀 해야 될까? 투자 전략이라든지 특히 국내 증시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다 보니까 참 갈피 잡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업종 쪽은 분명히 이제 조정받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 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또 계속 이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파이가 커지는 증시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모여드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IT 종목들은 붙잡고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생산 쪽 문제를 본다면은 사실 과잉 생산보다는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AI 종목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국내 이제 저평가된 IT 종목들은 계속 담아가셔야 된다. 지난번을 저는 이제 1차 분할 매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차 분할 매수로 한번 가셔야 된다. 보시면은 거의 VW자죠. 지금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비중을 또 이제 저희가 업종 순환매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환매가 보시면은 하루 1,000원, 3일 1,000원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사실 하루도 길어요. 한 반나절하고 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자금의 유입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순환매를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수혜주들,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 그다음에 중동 불안에 따른 해지 관련된 업종들을 계속 담아놓고 계셔야 이 순환매 아주 짧은 순환매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순환매 다 따라갈 수 없거든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론 다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은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조금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타이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IT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있다는 거 그 부분 감안해서 2차 저가 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뭐 방산주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소비 관련주도 최근에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계속 좀 다양한 플레이가 좀 필요한 그런 불가피한 구간인 것 같아요. 원화 강세 생각하신다면 이제 뭐
항공, 여행주, 거기다 그쵸. 화장품주까지, 뭐 수출주까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런 이제 뭐 종목이 금을 쳐놓고 뭐 10개가 되겠네요. 네, 쳐놓고 네. 있으면은 분명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그렇죠. 예, 요게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압축되는 날이 아마 2주 뒤에 그쵸, 좀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한번 참고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시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안팎으로 챙길 게 많아진 국내 증시인데요. 일단 큰 이슈로는 경기 침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겠죠. 어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정말 깊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렸고 특히나 일본 니케이 지수가 4%가 넘게 급락을 보였었는데 이 내부적으로도 챙길 게 많은 이슈들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그 흐름들 체크해 보면서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3%의 급락, 그리고 코스닥 또한 3%대 하락으로 2,580 그리고 73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두 개를 모두 다 합쳐서도 총 200개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체감하는 그 흐름 자체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속에 환율도 다시금 1,340원대 그 중반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죠. 엔화 강세가 또 부담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우리 시장 안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될 듯하고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9천억 원 넘게 내던졌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팔자 이어졌고요. 선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계속해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참 무서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결국에 8%가량의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는 9%대 급락을 보였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반독점 관련해서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소송장을 발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탄자니아 흑연 광산 투자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물론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그 온기가 확장이 됐었거든요.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STO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징 섹터로 전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토큰 증권 관련해서 그 법안 재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테마주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정말 큽니다. 오전과 오후에 표정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가는 모습 그려가고 있는데요. K옥션이 8%, 핑거가 17%의 급등 보였는데 그 직전일의 상한가 갔었고요. 어제 추가 상승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을 절반가량은 반납을 했다는 부분이 이 STO 관련주들의 특징이고요. 서울옥션은 결국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갤럭시와 SM은 0.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도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수를 뒀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리화나 개인 소지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을 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 공통 분모로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전까지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2차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날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아쉽게도 오름폭을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대장 오성 첨단 소재는 3% 하락으로 마감가가 찍혀 있습니다. 자, 통신주 볼게요. 하락장에 확실히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되겠죠. 어제 통신주가 선방을 하는 흐름 보여줬었고요. SK텔레콤은 0.18%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SK텔레콤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어제 확실히 좋았던 쪽은 화장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화장품 8월의 수출액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8억 5천만 달러가 찍히면서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1%의 수출 상승이 있었고요. 최근 리포트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에 불을 지폈던 리포트가 KB였었죠. 정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졌다. 그렇다 보니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는 분석 속에 화장품주들이 이번 주 내내 좀 흐름이 좋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주가 조정의 막바지, 매수 기회다라고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비쳤고, 실리콘2 어떠한 브랜드가 잘 나가든지 수혜다라고 삼성에서 리포트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빨간불 켜졌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 법인의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거고, 미국 법인도 좋다.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어제장에서 나왔습니다.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립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 립 제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남는 이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이 립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국내 2공장 증축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겠죠. 다만 어제 클리오 쪽으로는 목표 주가 4만 원 하향 리포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하락세였었고요. 최근 APR의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어제 APR도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S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 APR 그 제품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였고요. 상상인에서는 메인은 하반기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하반기 턴 어라운드 기대를 했고, 11월에 참고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장품 소비가 많아질 거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성장주가 아니라 내수주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죠. 우리 시장 안에서 내수주라 함은 또 화장품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시장 안으로는 금투세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지난 주말에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었고요.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지금 금투세 보완해서 육법 발의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함이고, 근데 이 부작용으로는 해외 증시로의 이제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 ISA 연납입금 이 계좌 사실 직장인이라면 다 갖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국장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금융사 10곳 중에 6곳은 시스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야권 일부 세력들은 금투세 강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조가 넘게 이 세수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원체 이 금투세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 시장 안에 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좀 계속적인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브리핑 챙겨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은 어떻게 시장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결국에 SK 하이닉스 15만 원 갖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7만 원도 이탈이 됐었잖아요. 지금 자리 반도체는 어떠한 관점이세요? 일단은 관망일까요?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 지금 그 서비스 PMI가 발표를 될 텐데 이제 어제 빠진 이유가 경기 침체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관련돼서 경기 침체가 뭐 5개월 연속 안 좋다, 뭐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뺐는데 지금 보면 미국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는 국면은 맞고요. 그러다가 또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걸리면서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빠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2차 전지가 작년에 워낙 좋았다가 갑자기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숫자가 부러졌습니다. 숫자가 먼저 부러지고 주가는 더 가다가 더 부러진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든 청사진들이 다 이제 무효화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쵸. 자체가 흔들린 거네요.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요. 근데 반도체는 아직 숫자가 부러진 게 없죠. 네,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도 좋은데 그냥 지금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 그다음에 뭐 빠진 이유를 찾자면 굉장히 많은데 큰 틀에서 매크로로 보면 미국은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고 금리도 좀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정부도 좋고 투자자도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게 해야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채로 조달하던 자금을 장기채로 바꿔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럼 금리 수준이 더 빠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되고요. 경기 침체가 약간 나온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사실은 금리 인하도 좀 단행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조금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지금 반도체일 텐데 여기에서는 좀 흔한 말로 존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티셔야 된다. 버티자. 네, 버티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굳이 지금 해서 너무 기다리시면 힘드니까 저는 아마 대선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은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자리는 일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던 건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해당일지 궁금하고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어제 사야 되나? 뭐 들고 있다면 지금 팔아야 되나? 굉장히 이제 엇갈릴 거거든요. 지금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원래는 사야 되죠. 지금 사야 되는 국면인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숫자가 부러진 건 아니죠. 엔비디아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엔 올라갈 텐데 제가 지금 당장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내심이 좀 바닥에 나셨을 텐데 지난달에 한 번 충격이 있었고 이번 달에 또 한 번 충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맞고 나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는 굳이 좀 현금 갖고 계신 거를 굳이 뭐 이렇게 주식을 사놓으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 사셔도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좀 마음 편할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야 되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건 맞으나 원체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자라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럼 그냥 중장기적으로 넉넉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거면 오늘 사도 되겠어요? 그렇죠. 올라가던 내려가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15만 원대까지 빠졌다는 거는 결국엔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하에 빠진 건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난번처럼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난번처럼 20만 원까지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한 16, 17만 원 사이에서 계속 뭐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있는데 만 원 먹자고 지금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사 모아야 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이닉스 15만 원 가면 사야 돼요? 했더니 사야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이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소부장은 아직이겠죠. 형님들이 안 가니. 그렇죠. 지금 이제 변동성이 그쪽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나빠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그냥 같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빠지는 흐름을 보면 거래가 막 폭증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죽으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 뭐 신용으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급하게 이제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기회는 올 텐데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없는 분들은 네. 예전에는 된다? 살 게 없었는데 지금 살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죠. 아,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이걸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싸움이네요. 대표님 그럼 이수페타시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사야 될까요? 이수페타시스 사야 될까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뭐 물론 하이닉스도 크지만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이스페타시스보다는 훨씬 좀 무겁죠. 이스페타시스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가볍고 효과가 얇은 종목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인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반등 나올 때 사셔도 된다. 다시 이제 4만 원 이상 돌파할 때 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네. 다시 한번 반도체 들고 와볼게요. 탑픽 SK 하이닉스 받았고 자 15만 4천 원이 종가입니다. 대표님 목표가 어디로 보세요? 일단 지금은 전고점을 봐야죠. 근데 20만 원이요? 24만 원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많이 올라가봐야 20만 원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24만 원을 갈까 말까 조금 한 11월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뭐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사놓고 뭐 한 19만 원 넘어가면 판다든지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장기로 보면 뭐 내년 초, 뭐 올해 말까지는 24만 원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 24만 원.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건 아닙니다. 좀 넉넉하게 품고 갔을 때 24만 원 이렇게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 살펴볼게요. 지금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쪽이 화장품과 뭐 의료기기 쪽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 들어가야 될 때인지 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이제 일부 동의를 하고요. 오, 네. 지금 어제도 화장품이 잘 버텼습니다. 남들 뭐 4, 5% 빠질 때 그러니까요. 1, 2% 빠지거나 오히려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이미 이제 먼저 맞았죠. 매를 좀 먼저 맞았는데 네. 6월 달까지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이제 실리콘투가 1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때부터 6월까지 굉장히 랠리가 좋았습니다. 근데 6월 달 이후에 7월부터 꺾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숫자가 조금 상승률이 좀 더뎠거든요. 수출입 네.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죠. 8월 달 수출 데이터 동향이 나오면서 미국이랑 여전히 일본은 성장이 가파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주로 이제 미국향 그다음에 뭐 OEM, ODM 업체들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숫자를 확인했다는 거는 네. 불안감이 좀 떨쳐진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한데 뭔가 그래도 괜찮은 쪽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화장품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수주 안에 대표 주자가 또 화장품이기도 하고 지금 질문으로 준비는 안 했는데 내수주보다는 이제 수출주로 봐야죠, 이거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죠 수출주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는 좀 다른 국면인가요? 음식료도 어차피 지금 근데 삼양식품이 이제 기준일 텐데 삼양식품도 지금 바닥은 좀 다지고 있다. 50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삼양식품과 농심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숫자가 확인되면 갈 겁니다. 3분기 숫자 확인하고 네. 한때 삼양식품 80만 원 간다 말도 근데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게 화장품이랑 이 라면이 좋은 게 식품이 좋은 게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서 올릴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음식료도 좀 나쁘지 않은 그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화장품 내에서 삐아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직전일에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였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보이죠?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 삐아 어떻게 바라보세요? 굉장히 좋은 목소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밸류 매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삐아 좋은 회사인데 지금 네. 뭐 물론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시간 내에서는 또 다 뺐습니다. 그리고 오름폭을 사실
반은 반납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모든 이제 화장품을 보는 투자자들 입장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 네. 차라리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지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더 네. 안정감이 있죠. 확실히 잘 가네요. 예, 데이터를 확인하기 편하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한국 콜마, 근데 코스맥스는 왜 요즘에 제외가 됐냐면 중국 매출 비중이 아직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를 일단 제껴놓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OEM, ODM 업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고 또 이제 어디가 잘 되든 뭐 그 소싱만 하면 되는 실리콘투? 유통하는 실리콘투가 네. 가장 지금 뭐 대장이죠. 예, 그래서 실리콘투 얼마 전에 목표가 7만 원짜리 리포트 나왔는데 충분히 근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또 700억 들여서 미국에다 유통센터, 그러니까 창고를 물류형 창고를 또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아예 북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투도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고 탑픽은 실리콘투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앞서 브리핑에서 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딱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었고 말씀 주시네요. 그쪽으로 괜찮고 실리콘투가 탑픽이라고. 실리콘투 41,000원 돌파가 된 자리거든요. 네. 어제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 전까지는 굉장히 탄력도가 좋았고 5만 원도 돌파가 됐었거든요. 대표님도 7만 원 바라보세요.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밸류가 예전엔 좀 비쌌는데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이제 또 예상 실적치가 좋아지면 밸류가 또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실리콘투고요. 손절가는 뭐 잡지 않아도 돼요. 손절가는 뭐 한 3만 원, 3만 5천 원 뭐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매크로 이슈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한 번 기회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잡아보면서 화장품 내에서의 탑픽은 실리콘투로 반도체 안에서는 SK 하이닉스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오늘장 전략 한마디만 딱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뚫어져라 주식창 보고 있으면 네.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요. 추석 전까지 별로 재미없을 거다라고 아예 생각하시고 예.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좀 기다리는 시기여야 될 것 같고 그 밀린 드라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좀 내려놓고 네. 시장 바라보자.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때 이렇게 한마디 받아보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녹록치 않은 시장 종목들로 한번 이겨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반등을 그래도 기대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픽으로 승부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STO 관련주죠. 어떤 배경에서 이 종목을 픽해 주셨을까요? 물론 뭐 최근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소폭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추석 전까지의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STO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주에 토큰증권 법제화 개정안 발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 지난 5월에 법안 폐기로 멈춰진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라는 업계 시선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거래 같은 경우가 오후장에서 STO 관련 종목군 쪽에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유가 원전주와 STO 쪽에서의 힘겨루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원전주들이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히려 STO 관련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보시려면은 STO 관련 종목군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대장격인 핑거가 투자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갤럭시아 패밀리가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커요.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데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STO 관련했을 때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NFT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STO 관련했을 때 6개의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뭐 풍력 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수산금융, 항공금융, 충전 인프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초 자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권사와 파트너업도 협업 중에 있어서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머니터리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 라인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일단 최근에 계속 테마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그 안에서 이제 원전주 그리고 또 STO 관련주 뭐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STO 관련주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을 좀 점쳐주셨습니다. 특히 갤럭시아 그룹주가 특히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감안했을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라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약간 좀 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한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한국항공우주는 약간 좀 탄력이 약하고 한화 시스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방산도 있고요. 우주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화오션과 함께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참이 되면서 조선까지 영역이 좀 확장이 됐는데요.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시장의 중심에서 약간 조금 IT를 보던 분들이 많은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섹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정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나 리포트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방산업종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사면 거의 100%의 승률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뭔가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때는 이제 방산주가 또 항상 좀 대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화 시스템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종목들로 보니까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커버리지를 또 개시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미국장에서도 최근에 방산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는 어떤 종목을 픽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그래도 급락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추천해주는 종목이 좀 궁금해지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됐지만 그래도 급락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매매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최근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는 있지만 급락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다면 코스피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 남아있지만 회복세가 감지될 때 철강과 같은 산업재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또 포스코홀딩스를 또 좋아하네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그래도 가장 앞단에 있는, 경기가 만약에 반등할 때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을 꼽자면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또 AI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의 3픽 갤럭시 하모니트리, 한화시스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8월에도 참 그 월초가 힘들었는데 네. 9월에도 1억이에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오늘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양대 지수가 한 3%씩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뭐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8월 불과 한 달 전이 그대로 막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달력은 분명히 한 장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겪는 시장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일단 뭐 어제 뭐 엔비디아의 뭐 그 폭락과 이제 나스닥의 급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한 시장이었습니다만은 뭐 그 기대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양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일단은 반도체가 다시금 좀 급락한 부분들, 뭐 이건 좀 엔비디아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시장이 좀 알타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아래 공포가 촉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패닉장을 한번 겪었던 그런 기억이 불과 한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고 외국인 기관도 양시장을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6,700억 정도 팔았고 기관도 5,500억 정도 팔았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승 종목이 뭐 한 15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2,400개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어느 쪽에서 좀 대안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네. 어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뭐 테마군조차도 뭐 딱히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엔비디아 급락으로 뭐 반도체가 유독 낙폭이 과했던 측면들도 있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좀 지표 부진을 갖다가 좀 연준의 B컷으로 좀 이제 연결지어서 압박하려는 좀 시장의 어떤 투정. 뭐 이런 어떤 좀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바지. 이 안에서 사실 어제 반도체가 쉬어갈 거라는 거는 뭐 예상을 했던 터이고 그래서 좀 방어는 어디서 해야 될까? 우리가 바이오 점쳤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마저도 쉬었고요. 뭐 2차 전지도 이렇다 할 힘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좀 바이오, 반바지에 동반한 이 부진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9월에 한 3거래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9월 들어서 좀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자, 3거래일 지나서 이제 반바지의 현황을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월에 가장 안 좋았던 반도체 이번 달도 지금 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저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난달에도 8%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도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더 빠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 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이오는 7월, 8월에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들어서 뭐 좀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 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삼바가 9월 들어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이고 뭐 유한양행도 이제 9월 들어서는 뭐 일단은 좀 조정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오히려 좀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지금 2차 전지가 그래도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덱스도 일단 좀 플러스를 아직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요 종목들이 아직은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이제 아웃퍼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는요.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좀 소외됐던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왜 이렇게 반바지가 이렇게 좀 9월 들어서 며칠 만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오느냐. 네. 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좀 매도 압력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섹터에 여러분들 다 전제를 갖다가 한번 가격이라고 한번 좀 전제를 두어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야 물론 뭐 8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라고는 하지만 지난 2년 가까이 랠리를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격을 대입하면 그죠? 그리고 바이오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소외됐다가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2달 동안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가격을 갖다 붙이면 또 약간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좀 2차 전지도 가격을 갖다 붙이면 그동안 원체 오른 게 없다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가격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지금 반바지를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은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렸을 때는 2차 전지마저도 조금 뭐 이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좀 뚜렷해지는 그런 9월의 한 3거래일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반도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일 것 같아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물 타야 되는 걸까? 뭐 네. 라는 생각도 들 테고요. 반도체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일단은 이제 전기전자와 의약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같이 놨는데 일단 이제 9월 들어갔고 힘이 쪽 빠지는 쪽은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저점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다시금 9월 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저점을 걱정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7, 8월에 원체 조금 일단 그 흐름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정도로 일단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원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인 건 반도체란 말이에요. 맞을 만큼 맞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어제 하락으로 좀 뺨까지 때린 이런 상황이죠. 자, 볼게요. 위에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아래는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블랙몬데이를 겪었는데 지금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종목이 어제 다 8월 5일 다 저점 부근을 이제 터치했거나 아니면 위태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때 그 삼성전자가 10% 하루에 빠졌던 그날의 저점을 이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대표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은 중기적으로는 항상 유효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단계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의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대표주들의 전저점이 이탈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뭐 시장 심리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의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서 하단이 한 번 정도 또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예를 들면 이제 빠질수록 더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지금 좀 지켜보시다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이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반등했을 때 이제 9월 초에 잠깐 힌트를 보여줬던 반도체 반등 논리가 바뀌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닥을 다졌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바이오는 어떻게 볼까요? 8월에 바이오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중심에 서 있었고 뭐 삼바가 100만 원 갔었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시총 1위, 유한양행은 신고가 8월에 다 기록을 했었던 건데 네. 9월 들어와서 확실히 부침이 나와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8월에 뭐 원체 뭐 단연 독보적으로 좋았던 뭐 섹터기 때문에 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만약에 이제 연휴를 앞둔 이런 상황이잖아요. 추석도 네.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 좀 흔들리는데 비중 좀 줄일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7, 8월에 좀 가장 좀 상승폭이 컸던 바이오 쪽이 좀 수급적으로 그런 영향들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보통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바이오가 좀 이제 보면은 약간 방어주의 기능을 좀 해줬던 그런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9월 초에는 좀 동반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일단은 삼바가 이제 8월 하순에 뭐 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황제주에 등극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뒤로 이제 약간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좀 저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9월 들어서 약간 좀 조정받는 분위기고 8월 말에 이제 핫했던 유한 양행도 최근에 더 이상은 좀 뽑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아래에 있는 알테오젠 지난달에 이제 코스닥에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내준 상황이긴 한데 알테오젠도 최근 9월 들어서는 이제 조정 분위기. 그러니까 양시장의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이 9월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좀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억울한 사람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바나 유한양행 이런 거 들고 계셨다가 재미 보셨다가 네. 조정받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은 딱 1월달 시세가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반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약간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바이오 쪽은 덜 오른 종목 쪽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유효하다. 예, 바이오는 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단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지. 바이오의 어떤 이제 큰 틀에서의 사이클이 이제 훼손되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일단은 가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반도체에 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바지를 볼 때 가격이라는 딱 전제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이 부담이 없는지를 봤을 때는 네. 바이오는 그렇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많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아직은 뭐 바이오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의 매력도로 봤을 때 반도체는 부담이나 네. 바이오는 여전히 괜찮고 그 안에서도 덜 오른쪽은 여전히 유효한 관점 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으로 네. 보면 될까요? 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삼바는 어쨌건 지금 7, 8월에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투자에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때가 70만 원 초반대 가격이었는데 100만 원을 돌파했다면 이 덩치 큰 애가 벌써 2달 사이에 지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이제 사이클은 좀 일단은 이제 정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 재미를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까지는 아니죠. 뭐 야금야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후련하지 않았던 거지만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동안 야금야금 올랐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도로 막 토해내는 이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한 방에 좀 토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좋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이따 제가 말미에도 또 전략상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바이오 쪽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쪽에서 저는 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시장 급락할 때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또 힘이 실리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9월의 눈은 2차 전지로 향하는가도 궁금하고 앞서 AI가 또 네. 포스코홀딩스 네. 픽했잖아요. 진짜 2차 전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는 않죠.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 초반부터 열심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 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어제 뭐 양봉을 잡기도 했지만 어제 장중에 상승 반전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2.7%까지 그 와중에 이렇게 나왔었고 아래는 이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어제 양봉을 잡았는데 장중에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죠.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가 물론 장 후반에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해서 조금 이제 힘이 빠져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양봉을 잡아내고 장중에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아까 눈에 지금 반바지를요 그냥 계속 가격 여러분 전쟁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잖아요. 있는 쪽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제 2차 전지가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한 배경이 뭘까? 자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보통 대부분 매도를 하는 쪽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급락하는 와중에서도요. 어떠한 수급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수급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펀드에 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수급 주체가 무엇을 살까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어제 2차 전지 쪽이 가장 유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급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아, 시장도 급락인데 이거 오늘 꼭 주식 사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뭘 사겠어요? 2차 전지. 그렇죠. 가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시장이 하방 압력이 있으면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바닥에 있는 녀석이나 뭐 이제 뭐 고점을 찍은 종목이나 하방 압력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수급 주체는 무언가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지금 현재 반바지 중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유력한 건 뭐죠? 2차 전지. 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2차 전지가 최근에 반등하니까 이제 물음표의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캐즘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질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오르지라는 그런 경계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시장에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가장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제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좀 괴리될 수 있는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그래도 유일하게 반바지 중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한다면 반바지 내에서 반도체는 탈락일 것 같고요. 네. 바이오 2차 전지 중에선 여전히 2차 전지. 예, 2차 전지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제가 좀 세팅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장은 뜨뜻미지근했고 이때 사실은요 미세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장기적인 횡보를 끝내고 나서 이제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한번 확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역시나 태동했던 녀석들이 힘을 더 내가지고 유례없는 랠리를 펼쳤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시그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간판으로 올라올지가 궁금한데 그 이전에 이미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장기적인 소외를 끝나고 나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여러분 이걸 한번 볼게요. 이번엔 다시 일봉으로 가서요. 자, 최근에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8월 5일 날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죠.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바이오는 조금씩 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때도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저점을 이제 통과하냐 마냐 이제 이런 이제 태동하는 꿈틀대는 네. 이런 이제 그 국면이었잖아요. 그런데 8월 5일에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힘을 낸 섹터가 어디죠?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전략은 지금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투 그 경기 보시면 선수들 다 상대 펀치 다 눈 뜨고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맞더라도 어디를 딱 때릴지를 보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아이고 속상해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눈 뜨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힌트를 드리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어떤 힌트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뭐 또다시 흔들려 가지고 시장이 뭐 예를 들면 반바지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만약에 또 한번 주저앉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뭘 사야 되는지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올라올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유력해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 이해하신다면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이 조정 시에 좀 매수하기에는 좀 좋은 어떤 변동성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을 대표주들이 좀 위협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어딘지 좀 확인해야 되는 좀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이런 쪽을 좀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좀 그게 중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포트 자체를 투 트랙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이 안에서도 바이오 덜 올라간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거고요. 확실히 이제 슴슴한 그 흐름을 보여줬던 쪽에서 우리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부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제의 하락, 8월의 하락. 네. 그러니까 약세장으로의 진입의 시그널일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제 금리 인하를 뭐 하면은 시장이 그때부터 빠질 거다. 네. 그런데 또 거꾸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좀 인하한 뒤로 뭐 오를 것이다. 뭐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한데 뭐 그런 예측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뭐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서 조금 아쉽고 억울한 게 뭐냐면 지난 거래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이 뭐 급락할 때도 사실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쪽이 폭락을 한 거지 다른 쪽은 뉴욕 증시는 나름 잘 버텨준 이런 모습이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이를테면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조금 추가 하락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해주니까 뉴욕 증시는 수급의 선순환이 좀 이미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시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의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선순환이 돌면서 기존에 주도하지 않았던 쪽으로 조금씩의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거기에 힌트를 갖는다면 저는 역시 좀 이번에 변동성 구간은 저가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기회. 네. 일단 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장 들여다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계속 투자의 맛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장님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